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발사 3초 뒤 허공에서 쾅. 2. 세계 최강이라던 현무 2발 중 1발 추락. 3. 장사정포 100발 동시에 사라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군함의 수직발사관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르듯 싶더니 이윽고 연기와 파편만이 날리며 맥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고가 최근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림팩, 리모브 더 퍼시픽 엑서사이즈에 참여한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이었습니다.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오히려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함선에는 일부 손상과 재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국 해군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직발사관은 함선의 중요한 무기 시스템 중 하나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발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는 군사작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국제 해군 사회는 이런 사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2를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2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는 율곡 2함이 SM-2 2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아예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2는 4발 중 2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 내 전원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 날개 구동장치 미작동으로 2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하자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무기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2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2 위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2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2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2는 아이 입서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 와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 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은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2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 발사 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2를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위 동급 HHQ-2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의 경우였습니다. SM2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G-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CIWS가 된 레이시온의 펠렁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2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렁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CIWS2를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CIWS2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 썩이는 SM2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궁 2급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궁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CIWS인 RIM-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터렛 방식이라 함정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램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궁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 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THAAD로 일컬어지는 LSAM 사업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ABM과 대항공기 유도탄 AAM 2종을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이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무기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무기지가 SM2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A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거리 230km, 최대 상승 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천궁지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 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2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 투성이 SM2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개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함대공 유도 무기 2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IWS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들어쥐고 배짱 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2가 그런 엉망진창이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에 VL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2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 2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 하나하나에 이 함대공 유도 무기를 승계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오는 현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 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지난 4일 밤 강원도 강릉에서 한미연합 미사일 훈련 중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지상에 나타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벌인 것이었던 만큼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다가온 요즘 한국군은 정말로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총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두 발을 발사했죠.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두 발을,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일 오전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발사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M1 바다에다 미사일로 물수제비를 뜨는 것에는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잊을만할 때쯤 한두 발씩이나 쏘던 미사일을 갑자기 5발이나 연달아 날려대자 슬슬 불안감이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도발을 두고 북한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탄도미사일 발사 전 탐지하고 감시했다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국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전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신형 현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국군의 날이 지나고 4일에 돌연 앞서 발사한 4발이 SRBM이 아니라 IRBM을 꺼내든 것이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형 현무 미사일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신형 현무는 그 정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무 2의 개량형, 현무 4의 파생형, 급기야는 극비리에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현무 5가 이것이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이름은 일단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로 정확한 재원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나온 발사 장면이 기존의 어떤 현무와도 달랐습니다. 영상에 담긴 신형 현무의 형상은 현무 2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확실히 길고 자세 제어용 측면 날개인 카나드가 없으며 콜드 런치로 발사되었는데요. 발사 직후 미사일 하단에서 화연 방지판이 좌우로 분리되고 측추력기로 자세를 제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신형 SLBM이었습니다. 우선 콜드 런칭을 했다는 것은 발사 시에 화염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폐쇄 공간에서 발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측추력기를 보호하던 화연 방지판이 콜드 런치 직후 떨어져 나가고 이윽고 측추력기가 작동해서 발사 지점을 벗어나 자세를 제어한 후 엔진이 점화되는 장면은 러시아의 토폴렘 ICBM을 연상하게 했죠. 영상에서는 지상 발사했지만 잠수함 플랫폼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발사 장면에 덧붙여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한다 고 신형 미사일을 소개했는데
과거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던 탄두 중량 6터부터 90, 사거리 300터부터 600km 급 미사일이 정황상 이 고위력 현무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하 100m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고 있는 북한 수뇌부의 벙커를 단 한 발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탄두 무게를 줄인다면 사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늘려 중국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8터부터 90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라며 탄두를 원티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괴말했습니다. 북한이 고위력 현무 공개 직후 SRBM이 아닌 IRBM을 꺼내 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기들도 그 정도 미사일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레 도발 수위를 확 올린 북한의 행보에 한국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국의 핵 항모 레이거너는 다시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냄과 동시에 화력 투사로 경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에 겁을 먹은 것은 우습게도 한국이 아닌 일본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을 가로질러 발사한 IRBM이 일본 영공을 동과해 태평양에 착탄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하늘을 가로지른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관방장관 등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들에 대해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피난 권고를 내렸죠. 현지 주민들은 돌연 정부에서 온 미사일 경고 문자에 러시아가 드디어 핵이라도 쏜 줄 알고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형 미사일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북한이 이렇게 의협을 하고 나서자 앞서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의 대응에 돌입했는데요. 그것이 4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입니다. 이때 발사할 계획이었던 미사일은 미군의 ATACMS와 한국군의 현무 이각각 2발이었는데요. 먼저 발사한 현무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더니 기지 내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에 군은 현무의 발사를 취소하고 ATACMS 2발만을 동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한 후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낙탄한 현무는 추진제가 비정상 연소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낙하 후 화재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탄두 폭발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탄한 미사일이 현무2C 모델이라고 언론이 속보로 밝힌 바와는 다르게 공개된 훈련 장면에서 유추되는 모델은 현무2A로 보이는데요. 특유의 토끼귀 모양 100m가 달린 발사 차량이 훈련 현장 사진에서 포착되었는데 이는 현무2A와 B 전용입니다. 또한 현무 이의 여러 모델을 섞어서 훈련할 경우 보통은 선입선출 개념으로 2A를 먼저 쏜다는 점. 사격 훈련 시 동제된 영역이 반경 300m로 C 모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근거로 꼽힙니다. 현무2A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저장 기한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고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나머지 관리 소홀로 인해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기술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야 무엇이었든 간에 미사일 낙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도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기 때문에 군 당국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탄한 지점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화재 발생 후 탄두가 유폭하지 않은 것도 천운이 도운 셈이죠. 다친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도발을 걸어오는 북한한테 철저한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한 기술적 원인부터 관리 감독까지 유사시도 아닌 준비된 실사격 상황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다 떨어졌다는 사실로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밤중에 미사일을 발사해 발생한 섬광과 괭을 낙탄으로 인한 화재까지 인근 주민들은 언론 보도 엠바고가 해제된 아침까지 8시간 넘게 불안에 떨어야만 했기 때문에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것이 강릉에서의 훈련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릉에서의 미사일 훈련 6시간 전에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은 주력 전투기 공격편대를 띄워 공대지 합동직격탄 JDAM 발사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한국군에서는 F-15K 전폭기 4대, 미군에서는 F-16 전투기 4대가 각각 참가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훈련은 서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JDAM을 발사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공군과 육군이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화력을 투사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를 날릴 셈이었던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무 2 미사일의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데요. 군은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면서 탄두가 폭발하지 않은 원인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와 함께 현무 2의 전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전력 공백 우려는 물론 현무 미사일이 포함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타격 자산으로 운영하는 무기체계는 다양하고 지대지 미사일도 종류가 여러 있다며 전체 보유량이나 계획과 대비해서 운영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무 2 미사일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력 운영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사고 후 문제가 됐던 주민 안내 부실 문제는 앞으로 보완점을 찾겠다며 사전에 주민 동보나 안전점검 등을 했지만 실시간대 우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놀라고 불안해한 점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사건을 뼈에 새기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를 계기로 더 강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로 재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과 같은 첨단 전략 무기는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미국조차도 미사일 실험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점점 더 강한 기술력을 쌓아올린 것이죠. 천부적인 기술력으로 선진 기술 국산화에 도같은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도 훨씬 적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자세와 적절한 사후 대처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앞서 등장한 신형 고위력 현무와 같은 진화된 무기 체계를 더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실사격 훈련도 아낌없이 해서 혹시 모를 결함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아기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오는 9.1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에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KAMD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군은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KAMD, 코리아 에어앤드 미사일 디펜스, 의 개발에 돌입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KAMD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포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별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 THAD가 있습니다. 탄도탄만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안에 40터부터 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고도인 40터부터 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 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기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터부터 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사드의 요격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위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PIJ의 고위 지휘관이 사엑스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LAMD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호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AESA, 능동 의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 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1대의 요격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LAMD 시스템은 총 192발이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완제된 LAMD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기의 요격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LAMD에 탑재될 해군 함대공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AMD은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통제소 1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 IBCM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요격미사일인 SM-3가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KDX-3H2 세 척의 수직발사 체계는 SM-37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가 정조대왕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를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종섭 국방장관은 합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 순위와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 기반 KAMD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 진, 방패와 방패를 맞대 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KAMD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커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 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해. 공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한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이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